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할까요? 강수정 잘 지내요? 구민성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김경서, 김기, 김채은, 채은이 뭐 다른 특별한 일 없어요? 송창혁, 신재균 대답했어요? 신정민 네,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수용자 권리 구제 제도를 이야기할 건데 전 시간에 우리가 좀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해서 그 시간을 좀 가질게요. 수용자가 어떤 의무를 갖나요? 수용자의 의무였던 의의라 그럴까요?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순간부터 어, 사실 그렇죠. 국가의 강제적인 법적 줄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형벌 집행이니까. 그리고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에 있으므로 구금에 따른 일정한 어떤 수용자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그 의무라는 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의무는 첫째 이제 청결하게 지내야 한다. 청결 의무. 예전에는 두발과 수염을 굉장히 못 기르겠어요. 수염도 못 기르고 두발도 작게 하라 그랬는데 요즘 굉장히 좀 약간의 어, 자기 개성을 살릴 수 있을 정도 청결하면 돼요. 작업의 의무 당연하죠. 노역을 수용해야죠. 징역형인데 그죠? 물론 금고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해서 노역을 하게 돼요. 강제징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것은 안 되죠. 금지해야 되겠죠.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총기 같은 걸 정말 휴대하기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교도소에 텍사스주의 중국인 교도소 갔었는데 부정물품들, 금지 물품 찾아낸 걸 보니까 수제 총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주류나 담배, 화기, 현금과 수표도 영치금으로 해서 쓸 수 있지 직접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이거 다 잡기는 어려워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도소 처음에 교정지원으로 근무하는데 안에서 화투놀이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랑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양제 따먹기, 속에 네이 서로 뭐 팬티 러닝셔츠 몇 장 걸어놓고 도박하는 거, 바둑판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또 안에서 바둑을 뭐 아무리 잘 잡아내도 금세 또 그려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시 석방자 출석 의무가 있어요. 교정시설 안에서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런 어떤 그 밖에 그에 준한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서 일시 석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신고해야죠. 또 안에서는 당연히 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죠. 일과 시간표를 잘 따라야 되고 안에서 교정시설 안전하고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규율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당한 교동원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 이러지 않아가지고 또 행정벌, 징벌 먹고 그래요. 자, 어찌되었건 그래도 수용자가 했던 권리, 어떤 인권 침해, 권리 침해가 됐을 때 어떻게 구제할까? 자료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지난번 중간평가 때 잘 반전돼서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몇 사람 써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강의 평가에 엄청 최저 점수를 받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해야지. 지금도 항상 그래도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권리제도란 권리구제란 뭘까? 수용자가 교도소 등의 교정당국의 입법, 교정당국 입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 취소 또는 시정을 통해서 수용자의 권리 보장과 행형의 적정화 조치를 구하는 불복 신청 제도들,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방금도 보여주었듯이 이제 사법적으로 구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비사법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었죠? 시찰과 참관도 그런 권리 구제나 어떤 교도소의 어떤 감독권의 어떤 감시 가능할까요?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가능하기도 하죠. 누군가 온다 그러면은 뭐 우리 집안도 청소해야 되고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문제 없던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깨끗함도 보여줘야 되고, 감시 감독 기능도 되겠죠, 물론. 그리고 권리 구제 수단도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판검사의 시찰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자, 그 이야기는 뒤에 하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사법적인 것과 비사법적인 것에 대한 차이, 얼른 들어봐도 알겠죠. 사법적인 것은 당연히 뭐 이제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헌법 소송 이런 게 사법적인 구제고, 비사법적인 것은 뭐 이제 소장을 면담한다,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반에게 청원한다, 국가인권에 진정한다, 뭐 행정 심판에 들어간다, 또 시민들이 감시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또 구제를 요청한다. 또 안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고충 처리 같은 반에 구조를 고충을 토로하고 상담하고 처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비사법적인 것은 있잖아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뭘까? 사법적인 건 뭔가 좀 확정적이잖아요. 기속력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사법구제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인데,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하면,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좀 가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기속력이 있잖아요. 독립적인 사법기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국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장점. 이해하시겠어요?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고 실효성이 있다. 단점은 뭐겠어요? 사법기관에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하고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요. 변호사 사야죠. 시간도 걸리죠. 재판에 들어가야죠. 이런 거. 그리고 손해배상 등 방법을 취하는 것은 금전적, 사후적 보상에 그치고 싶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적실성이 떨어지겠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잘 피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교도관들과의 사이와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겠죠.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하고 고소 고발하고, 요즘은 사실은 이 문제들이 꽤 교도관들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뼈쪽이져요. 뭔가 권리라는 의미가 나오면은 좀 뼈쪽거리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인도적인 말과 인권적인 말에 대한 생각을 놀래요. 인도적인 건 인본적, 인도적 이런 뭔가를 좀 덕으로 다스려주는. 근데 인권적은 권리 의무의 관계잖아요. 자, 이제 비사법적 수단은 사법기관이 아닌
보통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죠. 소장 만나게 해주세요. 청원자에게 할 말 있어요. 청원관에게 할 말 있어요. 이건 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안내를 하거든요. 장점은 뭐겠어요? 단순하고 간편하겠죠.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하고 뭐가 안 되면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고 재판은 끝나버리지만 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구제가 된다면 빨리 해결되잖아요. 소장이 해결해 준다랄지 뭐 청원 담당관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공정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늘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 의심도 가고요.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정에 의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적 구제 수단을 다시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좋은 조력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절차 진행이 곤란하겠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시찰과 참관은 어떤 게 있죠? 자, 시찰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찰은 누구만 돼요? 그렇죠. 판사와 검사가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관이라는 판사 검사가 아닌 일반인이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당한 허가가 있을 때 교정시설 장에 허가를 받아서 내부를 돌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권리구제의 수단성으로서의 되느냐,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긍정적 견해는 뭐냐면 일부 견해예요. 이거는 A그룹의 감시 기능이 있다는, 제가 그랬죠. 감시 감독에 그래도 기능이 있다. 감시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비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 일부 견해. 그런데 통설은 뭐냐면 시찰은 판사 검사의 업무상 참고를 위한 실태 파악 수단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참관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정 현장 공개의 성격의 부분이지 그게 어떤 감시 감독 느낌 아니잖아요. 또 구제할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간접적인 면에서는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통설에는 권리 구제 수단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사법적 권리 수단에서 이제 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구제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민형사소송, 요즘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민사소송은 자기가 손해봤다. 자기 소장과 직원들이 자신을 처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떤 그런 시설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러니 배상을 해달라. 이런 게 이제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수용자는 소장이나 직원의 처우, 기타 행위가 형벌 법령을 위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 등을 통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잠을 못 자게 교도관이 시끄럽게 했어요. 또는 뭐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경우들. 그러니 처벌해 주세요. 고소 고발을 좀 많이 하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자해한다, 뭐 폭력 자해한다, 또는 뭐 농성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을 좀 괴롭히는 수단, 우리는 표현을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물론 억울하니까 하겠지만 고소 고발을 통한 방법은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직접적 권리 수단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처벌을 통해서 유사의 행위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권리 수단이 되고 있다. 처벌해 달라 이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처우의 직접적인 아니 바로 고쳐지는 아니면 간접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다. 근데 헌법소원은 뭐죠? 그런 부분들에 안 되는 경우죠. 원래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헌법소원은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재판을 제외한이에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공권력이 행사해야 되나 안 하는 거, 안 해야 할 걸 하는 거, 뭐 이런 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서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유효임을 받는 제도. 개인이 할 수도 있고 크게 정말 헌법소원 통해서 폐지된 것도 있잖아요. 보호감호소 같은.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원칙은 뭐냐면 수용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이게 좀 중요하죠. 수용자는 항상 헌법소원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것을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보충성의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권리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그걸 다 해본 다음에 헌법소원을 하는 건데 없다.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법의 형집행법에서는 뭐라고 지금 권리 구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되어 있냐면은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 또는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행정법상의 이와 같은 청원 제도는 그 처리 기관이나 절차 및 효율적 면에서 권리 구제 절차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정 구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좀 말이 어렵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그 내용들 하나 그냥 읽어줄게 듣기만 하세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 재판하는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서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들 방금 이야기했던 보충성의 원칙 다 그렇게 했거나 또는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이게 이제 헌재 1999년 5월 27일 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헌법소원을 수용자가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에 좀 잠깐 설명을 해준 건데요. 어떤 경우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다 해본 다음에 할 것,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들은 뭘까요? 이제 소장을 면담하는 거예요. 소장에게 소장 면접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은 뭐겠어요? 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건 애로사항을 교정 담당자가 책임자가 직접 들을 수가 있고 이법 부당한 처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리고 신속하게 바로 시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죠. 소장 면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소장 만나게 해달라, 소장 만나게 해달라, 나 소장 면담하겠다는 걸 수없이 해요. 이건 일반 직원에게 호소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도 모두 소장과 직접 상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좀 반감될 수는 있어요. 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리인을 시키긴 해요. 소장의 대리인으로. 매일 그 일만 하다 보면 소장은 일 못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소장 만나게 해달라는 면담 보고전이 수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담당자들에게 소장 대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도 수용자들 면담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너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 그 직원의 의견이 소장의 의견이고 소장이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직원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청원은 뭐냐면 순회 점검 이야기를 했었죠. 순회 점검만으로는 청원을 한다. 청원을 받아들인다. 수용자가 교정 시설 등의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순회 점검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왜냐하면 지금은 법무부 장관 명으로 해서만 순회 점검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해는 보통은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는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지방교정청장 이렇게 순회 점검반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 사정을 호소해서 순회 점검 반원에게 호소해서 장관, 지방교정청장에게 적절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청원이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요즘 뜸해졌어요. 처음에 인권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그 교정과 인권위원회하고 좀 부딪힘도 있었어요. 서로 정립이 잘 안 되던 시점이에요. 근데 교정에서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불만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고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인권위에서는 바로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권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시설에 문제가 있다. 또는 어떤 법률에 문제가 있다. 어떤 처우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 이런 제도들 문제가 있다라고 해주면 거기에 인권위원회의 결정,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교정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인권위원회를 귀찮게 생각했어요. 근데 인권위원회는 당연해요. 인권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집금시설들, 권리 침해가 되기 쉬운 것들. 제일 먼저 교도소, 두 번째 사회보호시설들, 정신병원, 집금자들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살펴보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인권위원회 이제 진정을 하게 돼요. 최근에는 인권위에서 전부 잘 안 받아들여죠. 각하, 기각 만나서 보니 그런 게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인권위원회 위원들도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와서 막 만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만나 보니까 내용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위원이 갈 때는 교도관이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인권위원회 진정된 자료 서한들은 누구도 뜯어봐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교도소 딱 수용시설 들어오면 인권위원회에다 진정하는 걸 설명하고 함도 다 사동이라 그래요. 그 앞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한때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인권위원회 위원이 수용자하고 직접 면담을 하는데 폭행을 당한 경우도. 그래서 요즘은 인권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인권 침해적인 것도 없었는데 너무 많은 진정권들이 있어서 기타 이제 우리가 비사법적 권리 제도라고 하는 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행정심판. 소위 행정심판은 지금은 4개 지방교정청장 산하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행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면담 청원을 했는데 안 되면은 소위 행정심판에 요구하는 상급기관에다가 이런 경우들. 그래서 4개 지방교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즘은 많이 좀 뜸해졌는데요. 초창기에 인권위원회 생기고 막 그때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했던 때가 언제일까? 2000년도 초반에 안에서 이제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있고 하던 시점에 성폭력 감시단, 뭐 교정행정 시민 옴부즈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조금 폐지됐거나 뭐 역할이 좀 줄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뭐 성폭력 감시단 그리고 교정 시민 옴부즈만 이런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권리 구제를 위한 거였죠. 그리고 가장 사실은 교정에서도 가장 잘 활용하고 수용자들도 할 수 있는 게 안에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고충 처리 제도. 그래서 교정시설의 수용된 자가 규율을 위반해서 조사 징벌을 받게 되거나 그 초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상담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징벌을 받아야 돼요? 저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뭐 라고 한다랄지 억울해요. 너무 무거워요. 뭐 이런 경우에 수용자의 고충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에는 전부 수용자 고충 처리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조직이고. 가장 빨리 접근하고 쉽게 접근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리구제 제도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말이 좀 빨랐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 교도관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수용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왜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지 그걸 마지막 수업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설명했듯이 기말 평가와 전반적인 총괄한 수업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